현관 바닥에 놓인 새 슬리퍼에서 아직 비닐 냄새가 가시지 않았던 그날을 나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한다. 아무 일도 아닌 듯 문을 열고 들어섰지만 그 순간부터 이미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60평 아파트의 열쇠는 내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고 금속이 서로 스치는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열쇠를 건네는 일은 평생을 모아온 시간을 건네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걸 나는 그때 알았어야 했다. 그 집은 원래 아들 부부의 신혼집으로 준비한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집을 마련해 주는 일이 여전히 미덕처럼 여겨진다. 특히 아들이 장가갈 때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나 역시 그랬다. 이 집에서 잘 살아라라는 말 대신 말없이 열쇠를 내밀었다. 축하의 말은 짧았고 고맙다는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은 바닥을 보지 않았다. 그 시선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거실 창으로 오후 햇빛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다. 아직 가구도 다 들이지 않은 빈 공간은 울림이 컸다. 발소리가 조금만 커도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나는 주방 쪽으로 걸어가며 자동처럼 싱크대 아래를 열어봤다. 수납장은 비어 있었고 새집 특유의 페인트 냄새와 함께 먼지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엄마,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그러니 알아서 하세요라는 뜻이 섞여 있는 듯 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듣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다. 아들은 그날 유난히 말이 없었다. 보통이라면 어머니 앞에서 이것저것 설명을 늘어놓았을 텐데 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한국 집안에서는 아들이 중재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때의 아들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어머니는 모르는 척하는데 익숙한 사람이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불편함 하나쯤은 삼키는 게 당연하다고 배워왔으니까. 열쇠를 건네던 순간 며느리는 잘 쓸게요 라고 말했다. 고맙다는 말과는 다른 표현이었다. 쓰다니. 집은 쓰는 물건이 아니라 사는 곳인데 그 짧은 단어 하나가 마음에 걸렸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부엌에서 가져온 귤을 하나 까서 접시에 올려놓았다. 껍질이 손끝에서 찢어질 때 상큼한 냄새가 퍼졌다. 한국에서는 집들이 때 과일을 놓는 것이 작은 정성의 표시다. 나는 여전히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다. 국물이 끓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잦아들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며느리는 집 이야기보다는 인테리어와 가전 이야기만 했다. 어디에 뭘 둘지, 무엇을 새로 사야 하는지, 그 모든 계획 속에 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손에 들린 수저를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어쩌면 그때 이미 이 집에서 나의 자리는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일부러 아파트를 한 번 더 돌아봤다. 불이 켜진 창문 하나 없는 건물이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언젠가 이곳이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 차길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불빛 안에 내가 설 자리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 생각은 너무 작아서 그날 밤에는 그냥 바람처럼 지나갔다. 나는 아직 몰랐다. 그 작은 균열이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틈이 될 거라는 것을. 그 후로 몇 달이 지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 집을 오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필요한 게 있을까 싶어서였고 나중에는 그냥 습관처럼 발길이 향했다. 아침마다 손에 쥔 반찬통이 조금씩 무거워졌다. 김치 냄새가 비닐봉투 안에서 은근히 배어나왔고 그 냄새는 늘 나를 어머니라는 자리로 다시 밀어넣었다. 한국에서는 시어머니가 김치를 담가 나눠주는 것이 아직도 일종의 책임처럼 여겨진다. 나는 그 전통을 의심 없이 따르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며느리는 대부분 거실에 있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켜두고 무언가를 보고 있거나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인사는 늘 있었지만 예전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 미묘한 차이를 처음 알아챘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신발을 벗었다. 현관 매트의 질감이 발바닥에 전해질 때마다 이 집이 이제는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이 조용히 각인되었다. 말투는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다. 어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부탁처럼 들리지만 어미가 단정했다. 거절을 염두에 두지 않은 말이었다. 처음엔 내가 너무 민감하다고 생각했다.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같은 말이 반복될수록 그 안에 숨은 경계가 느껴졌다. 예전에는 괜찮으시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는데 그 말이 사라진 자리에 명령처럼 고든 문장이 들어앉았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며느리는 거실에서 TV 소리를 조금 키웠다. 그 소리가 물 흐르는 소리와 섞여 귀에 남았다. 나는 접시를 닦으며 유리 표면에 비친 내 얼굴을 슬쩍 보았다. 언제부터인지 그 얼굴은 손님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 애매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한국 집안에서는 시어머니가 부엌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집에서는 내가 스스로 그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아니, 내주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아들은 여전히 바빴다. 회사 일로 늦는다며 얼굴을 자주 보이지 않았다. 가끔 마주치면 그는 엄마가 좀 봐줘라는 말을 쉽게 했다. 그 말 속에는 믿음과 의존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책임을 나에게 넘기는 가벼움도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늘 그렇게 컸다.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주는 집에서. 그 습관이 이제는 나를 이 집의 경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걸 그는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며느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이건 여기 두지 마세요. 집이 좁아 보여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손짓은 단호했다. 내가 가져온 작은 화분을 현관 옆에서 치우라는 뜻이었다. 나는 잠시 화분을 내려다봤다. 흙에서 은근한 냄새가 올라왔고 잎은 아직 싱싱했다. 예전에 우리 집에서는 현관에 화분 하나쯤 두는 것이 복을 드린다고 믿었다. 그 이야기를 꺼낼까 하다가 나는 그냥 화분을 들고 다시 신발장 옆으로 옮겼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버스창에 비친 내 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사람들 틈에 섞여 있지만 어딘가 투명해진 느낌이었다.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짧아졌고 나는 그 짧은 문장들 사이에서 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아직 큰 말다툼도 노골적인 모욕도 없었다. 하지만 관계라는 것은 종종 이렇게 시작된다. 소리가 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침묵을 선택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집에 가면 내 손은 자연스럽게 물을 틀고 행주를 찾고 있었다. 부탁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일이었다. 식탁 위에 남은 컵자국을 보면 닦고 싶어졌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가 눈에 들어오면 몸이 먼저 반응했다. 도움이라는 말로 시작한 일이 언제부터인지 설명 없이 이어지는 의무가 되어 있었다. 부엌 바닥 타일의 차가운 감촉이 양말을 통해 전해질 때마다 나는 이 집에서의 내 역할을 다시 확인하곤 했다. 며느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어머니, 반찬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 말에는 고맙다는 숨결이 없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내가 가져온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날짜를 적어 붙인 메모까지 그대로였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마치 이 집의 식탁이 내가 공급해야 하는 곳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시어머니의 음식이 며느리의 살림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지만 그 경계가 무너지면 사람도 함께 무너진다. 아들은 여전히 그 집의 중심에 없었다. 퇴근이 늦다며 주말에도 잠깐 얼굴만 비쳤다. 그 사이에 며느리와 나는 점점 직접 부딪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설거지를 하다가 빨래를 널다가 작은 말들이 오갔다. 이렇게 하면 안 묻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그 말들은 정보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기준을 세우는 말이었다. 그 기준 안에 나는 포함되지 않았다. 어느 날
며느리는 나에게 집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말했다. 보안 때문에요. 웃으며 덧붙였지만 그 웃음은 길지 않았다. 나는 새 비밀번호를 메모지에 적었다. 숫자를 하나씩 써내려갈 때 펜 끝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일은 신뢰의 표시라고들 한다. 하지만 바뀌었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쪽은 그 신뢰의 바깥에 서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방문 시간을 더 조심하게 되었다. 갑자기 찾아가는 일은 없었다. 미리 전화를 하고 허락을 받고 짧게 머물렀다. 그런데도 집안일은 계속해서 내 몫처럼 남았다. 며느리는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다. 어머니, 이따가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말끝에 부탁의 흔적은 없었다. 나는 현관에 쌓인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음식물 쓰레기 특유의 냄새가 은근히 풍겼다. 그것은 집안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만 맡게 되는 냄새였다. 나는 가끔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말해볼까 고민했다. 하지만 입을 열면 오히려 내가 유난스러운 사람이 될 것 같았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시어머니가 참고 견디는 모습이 미덕처럼 소비된다. 며느리도 힘들다는 말 앞에서 어머니의 불편함은 쉽게 사소한 것으로 치부된다. 나는 그 논리를 알고 있었기에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집으로 돌아와 손을 오래 씻었다. 물이 손등을 타고 흐를 때 거칠어진 피부가 따끔거렸다. 어느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거실을 보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잠시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깨끗해진 바닥, 정리된 식탁. 그 모든 것이 내 손을 거쳤다는 사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어머니, 내일은 좀 일찍 와주세요. 그 말은 일정 조율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지시였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그래라고 답했다. 그 한 음절이 내 마음에서 무언가를 조금씩 닳게 하고 있었다. 아들의 침묵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서서히 마치 겨울로 넘어가기 전 공기가 바뀌는 것처럼 찾아왔다. 예전에는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나를 불렀던 아이였다. 엄마, 이것 좀 봐. 사소한 일에도 어머니의 의견을 묻던 아들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는 나와 눈을 잘 맞추지 않았다. 거실에 함께 앉아 있어도 시선은 늘 며느리 쪽이나 휴대폰 화면에 머물렀다. 그 미묘한 거리감이 말보다 더 크게 마음에 와 닿았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국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된장의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너 요즘 너무 바쁜 것 아니니? 아들은 숟가락을 멈추지 않은 채 회사 일이 좀 많아라고 짧게 답했다. 그 말로 대화는 끝났다. 예전 같으면 그 뒤에 이런저런 설명이 이어졌을 텐데 그날은 아니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찬만 집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한국 가정에서는 아들이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기대받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다리가 가장 먼저 무너진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아들은 갈등을 싫어하는 아이였다. 누군가가 불편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침묵을 택했다. 문제는 그 침묵이 늘 한 사람에게만 무게로 돌아온다는 점이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그는 애써 보지 않으려 했다. 며느리가 내게 무례한 말을 했을 때도 아들은 옆에 있었다.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그 말투에 담긴 날카로움을 나는 느꼈지만 아들은 느끼지 못한 척했다. 아니, 느끼고도 모르는 척했을 것이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다. 아들이 나를 보지 않을 때 어머니는 스스로 물러나는 법을 안다. 그것이 자식을 키운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말수가 줄어들수록 침묵은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어느 날 나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다. 물 흐르는 소리만 남은 공간에서 마음속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지금 왜 이 집에 있는 걸까? 아들의 집이기 때문에? 며느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면
아직도 내가 필요하다고 믿고 싶어서일까? 그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나는 다시 접시를 닦았다. 아들은 점점 이 집의 손님처럼 보였다. 늦게 들어와 잠만 자고 아침이면 급히 나갔다. 그 사이에서 며느리는 집의 주인이 되어갔다. 가구의 위치를 바꾸고 규칙을 정하고 말의 온도를 조절했다. 나는 그 변화 속에서 아무런 발언권도 갖지 못했다. 아들에게 말해볼까 여러 번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그의 피곤한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까지 그러지 마. 그 말을 듣게 될까봐 나는 입을 닫았다. 어느 비 오는 날 아들은 우산도 없이 들어왔다. 옷자락에서 물 냄새가 났다. 나는 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비 많이 왔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반응이 이상하게 마음을 아프게 했다. 예전에는 그런 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져 있었다. 아들은 내 말에 더 이상 기대지 않았다. 그 사실이 비에 젖은 옷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아이를 키우며 수없이 참았던 순간들, 나를 뒤로 미루고 아이를 먼저 생각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침묵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아들의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나와 며느리 사이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 말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나왔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또는 우유가 떨어졌다는 말을 하듯. 어머니,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며느리는 그 말을 하며 내 눈을 보지 않았다. 싱크대 위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심장 박동처럼 느리게 이어졌다. 나는 잠시 말을 잃고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다보았다. 축축한 천의 감촉이 손바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 다툼도 없었고 목소리가 높아진 순간도 없었다. 나는 늘 그렇듯 반찬을 가져갔고 부엌에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며 그 말을 꺼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제 저희끼리 생활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요. 그 문장은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더 아팠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나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찾았다. 거실을 둘러봤지만 그의 신발은 보이지 않았다. 회사에 갔다고 했다. 중요한 말은 늘 그가 없을 때 나왔다. 한국 집안에서는 불편한 이야기를 직접 당사자에게 하기보다는 돌아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며느리는 그 방식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아들이 없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이 말을 건넨 것이다. 내가 뭘 잘못했니?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목이 잠긴 듯 했다.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잘못은 없어요. 그냥 저희 집이니까요. 저희 집.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다. 분명 내가 마련해준 집인데 그 사실은 이미 과거형이 되어 있었다. 집의 주인은 서류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 바뀌는 것인지도 몰랐다.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지 못했다. 행주를 싱크대에 내려놓고 조용히 외투를 집어들었다.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신발을 신는 동안 바닥에 놓인 매트의 올이 발끝에 걸렸다. 그 작은 저항이 이상하게 눈물을 불러왔다. 문을 열기 전 나는 잠시 멈춰 섰다. 혹시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지 않을까. 마음 한켠에서 기대가 스쳤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생각보다 차분해 보였다. 눈이 붉어지지도 않았고 입술도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다. 사람이 정말로 상처받으면 이렇게 조용해지는 걸까?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 소리가 내 마음을 바닥까지 데려다 주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일부러 편의점에 들렀다. 뜨거운 커피를 하나 샀다. 컵을 잡자 따뜻함이 손으로 전해졌다.
그 온기가 없었다면 아마 그날 밤을 버티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계산대 앞에서 젊은 직원이 봉투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내가 그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겹쳐졌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다가 새벽녘에야 몸을 일으켰다. 집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나는 물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다. 이대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갈 수도 있겠지.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며느리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고. 그 목소리는 울지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다. 다만 분명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어떤 시작이라는 것을. 그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이라 방 안은 아직 푸른 기운이 남아 있었다. 창문을 여니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 공기 속에서 어제의 말들이 다시 떠올랐지만 가슴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다. 대신 이상할 만큼 머리가 맑았다.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사람은 오히려 계산을 시작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나는 수첩을 꺼냈다. 오래전부터 써오던 작은 공책이었다. 아들의 학원비, 보험료, 집 수리비 같은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중간에 그 아파트 계약과 관련된 메모도 있었다. 계약 날짜, 내 이름으로 된 등기, 아직 끝나지 않은 몇 가지 절차들. 나는 펜을 잡고 하나씩 확인했다. 종이를 긁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 소리는 어제 엘리베이터의 기계음보다 훨씬 현실적이었다. 계획이라고 부르기에는 거창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마련해 주면서도 모든 권리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다. 나는 그때의 나를 떠올렸다. 괜히 욕심 부리는 것처럼 보일까 바라는 이유로 설명하지 않았던 선택들. 그 조용한 대비가 이제 와서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나는 멈췄다. 지금 말하면 감정이 먼저 나올 것 같았다. 대신 며느리에게도 아무 연락을 하지 않았다. 침묵은 이번만큼은 도망이 아니라 준비였다. 나는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가방에 지퍼를 올릴 때 나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결심처럼 들렸다. 집을 나서며 현관 불을 껐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느껴졌다. 밖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이 출근을 서두르고 빵집에서는 막 구운 빵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 일상 속에서 나만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복수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다만 다시는 식모처럼 취급받지 않겠다는 다짐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도 선택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었다.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직원은 내 말을 차분히 들었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마음속에서도 하나씩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다.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대화는 이렇게 담담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순서를 밟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일부러 공원을 한 바퀴 돌았다. 벤치에 앉아 나무를 바라보니 잎사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부엌의 물소리와는 달랐다. 억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관계도 원래는 이런 것이었을 텐데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서로를 해치지 않아도 되는 거리.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요즘 왜 안 와? 짧은 문장이었다.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를 한 잔 끓였다.
찻잎이 물속에서 천천히 풀어지며 색을 내는 모습을 바라봤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물은 결국 변한다. 나 역시 그랬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소리내지 않았을 뿐이었다. 계획은 그렇게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며칠 뒤 아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어딘가 불안이 묻어 있었다. 엄마, 집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만으로도 나는 이미 어떤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약속 장소를 정했고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파트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나무 테이블 위에 찻잔이 놓이고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그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아들은 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말을 고르다 입을 열었다. 집이 왜 이렇게 된 거야? 그 질문은 설명을 요구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가까웠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감정이 먼저 나오지 않도록 말을 고르는데 시간을 썼다. 그 집은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나는 사실만을 말했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며느리에게서 들은 이야기와는 다른 현실이었을 것이다. 며느리는 분명 그 집이 완전히 자기들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테니까. 한국에서는 집의 명의가 곧 힘이 된다. 그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해지는 순간 관계의 균형도 함께 드러난다. 나는 그 균형을 일부러 흔들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흔들린 뒤였다. 아들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럼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거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가라고 한 적은 없어. 나는 그날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다. 며느리가 어떤 어조로 어떤 상황에서 내게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는지.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눈을 깜빡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가 무엇을 선택해왔는지 조용히 느낄 수 있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녀의 말과 태도는 이미 충분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들은 몰랐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변명이 되지 않았다. 몰랐다는 건 보지 않으려 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나는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집에 머물 수 없었다. 그 문장은 단정했고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나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을 통해 이야기하려 했다. 아들은 중간에서 갈팡질팡했지만 이전처럼 침묵으로만 일관할 수는 없었다. 집의 문제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짐을 싸는 과정에서 그 집은 다시 텅 비어갔다. 처음 열쇠를 건네던 날의 공기가 떠올랐다. 나는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다. 다만 창문 밖에서 불이 꺼진 모습을 한번 바라봤을 뿐이다. 그 안에는 웃음도, 명령도, 침묵도 없었다. 오직 비어있는 공간만이 남아 있었다. 그 공간은 우리가 서로에게 하지 못한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은 늘 이렇게 조용하다. 큰 소리 없이,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아들은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은 늦었지만 거짓은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와 화해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그때 분명히 알았다. 진실은 드러났고 선택도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이후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다. 짐이 모두 빠져나간 뒤의 집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가구가 사라진 바닥에는 희미한 자국만 남아 있었고 창문을 열자 먼지 섞인 공기가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들어가지도 완전히 돌아서지도 않은 채 바닥에 남은 발자국처럼 이 집에는 아직 우리의 시간이 얇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문고리를 잡았을 때 느껴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처음 열쇠를 건네던 날과 겹쳤다.
나는 결국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문을 닫고 천천히 잠갔다. 자물쇠가 맞물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소리는 끝을 알리는 종소리 같기도 했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는 신호 같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집을 정리할 때 마지막으로 창문을 한 번 더 열어 바람을 들인다고 한다. 묵은 기운을 내보내기 위해서다. 나는 그 풍습을 떠올리며 마음속 창문을 조용히 열어두었다. 며느리에 대한 감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미움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섞여 있었고 이해라고 하기에는 상처가 깊었다. 그녀도 분명 불안했을 것이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쉬운 상대에게 가장 단단한 말을 던졌을지도 모른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인정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관계에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이 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흩어진다. 아들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는 않지만 가끔 안부를 묻는다. 말수는 적고 문장은 짧다. 그 속에 많은 것을 담으려 하지 않는다. 침묵이 반드시 도망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 때로는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한 거리일 수도 있다. 나는 그 거리를 존중하기로 했다.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일상은 조금씩 가벼워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 집 부엌에서 내 식사를 준비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설거지를 한다. 김치 냄새가 집안에 퍼져도 그 냄새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다. 그냥 내가 살아온 시간의 향기일 뿐이다. 손에 남은 물기와 오래 써서 다른 그릇의 표면이 이제는 편안하게 느껴진다. 가끔 밤이 깊어지면 그 집에서의 순간들이 떠오른다. 며느리의 말투, 아들의 침묵, 그리고 나 자신의 선택들. 그 기억들은 아직도 마음 한켠을 건드리지만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자리 잡는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상처를 숨기지 않기로 했다. 다만 더 이상 쥐고 있지 않을 뿐이다. 용서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괜찮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마음이 더 이상 그날의 말에 붙잡히지 않는 상태. 그것이 내가 도달한 용서였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는 자신의 가족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너무 늦게 꺼낸 진심, 혹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한 문장.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종종 침묵으로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깨는 방법은 꼭 큰 소리일 필요는 없다. 때로는 조용히 물러나는 선택이 가장 큰 존중이 되기도 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마음속에 오래 닫아둔 문 하나가 있다면 천천히 열어보길 바란다. 바람을 들이고 필요 없는 짐을 내려놓고 자신을 먼저 존중해도 괜찮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밤의 작은 숨이 되기를, 그리고 언젠가 아침의 평온으로 이어지기를. 우리는 모두 그렇게 조금씩 배워가고 있으니까.